문제의 소재, 요건, 효과의 문제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늘 이야기 드리죠. 이건 뭐에서 출발하느냐? 그리고 이제 요건이 뭐냐? 그 다음에 그 효과가 뭐냐? 이렇게 목차를 먼저 딱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뼈대를 잡는 것에서 제일 출발은 문제 소재. 이게 536조 아까 있었죠. 동시행해야 된다. 이게 동시행해야 된다. 뭐 이거 출발은 문제 소재는 딱 이해가 되시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기 위해서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요건이 뭘까? 이게 딱 그럼 조문에 딱 이제 보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조문에 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효과. 자,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효과 아닙니까? 자, 요건. 쌍무계약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동일한 쌍무계약. 계약이 하나의 계약에서 출발해서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걸 동일한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동일한 쌍무계약인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536조 이렇게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세 번째로 이렇게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해야. 제공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자기 채무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하나는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뭡니까?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요. 이게 판례가 쭉 이렇게 많습니다. 판례를 보면 100개도 더 될 수도 있고 늘 일어나지 않겠어요. 뭐 계약을 했는데 같이 뭐 안 하고서 한쪽에서 어거지를 자꾸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출발을 보면 동일한 상무계약에서 출발해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때 상대방은 내가 먼저 채무를 이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상대방은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돌아왔어요. 요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야 상대방을 이행을 제공하면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나도 이행을 제공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있을 때 동일한 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의 채무와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안 하고 나한테 달라고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죠. 자,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어디서 출발한지는 알겠죠? 이게 출발이 기본적으로 공평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의 원칙이 기초해서 536조에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입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연기라는 거는 막는다 이 말이에요. 기간을 연장한다, 늦춘다 이 말이에요. 자,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예 청구를 못하게 하는 입법도 있어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예 자기를 예를 들면 청구를 아예 대금을 안 주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상대방이 대금을 안 줘도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것을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해요. 항변이라는 거는 나중에 여기 잠깐 보세요. 요 잠깐 이렇게 참고로 이게 사법연수원이나 이제 실무적으로 가보면 이런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갑과 을이 아까처럼 이렇게 다투잖아요. 갑과 을이 지금 소송을 매도인인데 여기에 잠깐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 간의 권리 관계를 있는데 아파트를 만약에 매매했어요. 자,
잔금을 지금 지급할 3월 1일인데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흔한 사례 아니겠어요? 3월 1일이 됐는데 매수인이 뭐 아까처럼 계약이 잘못됐다. 너무 싸게 팔았다. 뭐 네가 내 속였다. 뭐 온갖 이유를 해가지고 잔금을 안 주고 있을 때 매도인 이 사람은 뭐냐면 대금,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하는 이런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 소송의 상대방을 이제 피고라고 실무적으로 하잖아요. 원고는 뭘 원하는 사람, 피고는 뭔가를 당하는 사람. 소송을 거는 쪽에서 피고를 상대로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는데 자 그러면 원고가 해야 될 게 있고 피고가 반박해야 될 게 있는데 원고는 잔금은 지급, 미지급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여기는 잔금을 안 줄 사유가 있거나 또는 잔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나 이런 걸 다툰단 말이에요. 내 지금 돈을 줬는데 뭔 소리냐 하거나 아니면 이거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뭐 이렇게 막 다투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원고가 이렇게 뭔가를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거를 청구 원인 사실이라 그러고 이건 연수원에서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피고 입장에서 방어하는 사실을 항변 사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각자가 재판을 이기려면 뭘 주장해야 되느냐? 원고는 청구 원인 사실을 잘 입증하고 증거를 잘 대는 거고 피고는 방어하기 위한 항변 사실을 잘 대야 되는데 동시행위 항변권도 알고 보면 항변권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무슨 얘기인즉슨 원고가 주장하려는 청구권에 대해서 이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고 이제 지금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536조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확장되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조문에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준용 규정 이게 준용을 하는 이걸 인정한다는 규정을 넣은 게 되게 9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찾아기보다는 조문에서 그 취지대로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듯한 준용하는 규정이 있고 판례 해석상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이 쭉 많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큰 틀에서. 자, 원상회복 의무. 대표적인 것들, 뭐 이거 다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사례를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요 준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 해제 시, 계약 해제. 자,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536조입니다. 이거 536조가 아니고 자, 549조. 549조에 자, 요 여기.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둘이가 지금 계약이 자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지금 각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의무를 해라. 이걸 등기를 넘겨달라. 대금을 달라. 이렇게 다투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전제로 동시행항변권이 나왔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이행을 하고 나서 빠꾸할 때의 문제입니다. 빠꾸할 때의 문제는 그것이 동일한 계약에서 보는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왔다 이래 보는 게 아니고 취지는 공평하게 같이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출발의 전제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에서 이행할 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취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549조를 보면 제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해가지고 549조에서 536조를 준용하는데 전조라는 게 뭐냐면 계약 해제의 효과예요. 원상회복에 대한 겁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계약이 해지했을 때 원상회복에 대해서 법이 조문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조문에서 취지는 계약이 원상회복하는 건 계약이 서로 계약을 해지해서 소급표가 생겨서 서로 원위치 않은 관계에 놓여 있다 이 말이. 그런 때는 맥락상 이 경우를 이제 준용해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생겨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경우는 별도로 계약이 마무리된 해제되는 관계로 간다는 거에서 내용은 맥락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동시에 항변권이 생각하는 동일한 상무 계약에서 출발해 온 게 아니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해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겁니다. 자, 여기서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하면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가잖아요. 계약이 지금 성립했다가 계약이 문제가 있어서 계약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차고 사기 강박이다 뭐 통정 허위 표시 뭐 원시적 불능 뭐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무효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할 때 계약이 주지 않고 받지 않아야 되는 상황도 맥락은 알고 보면 이거 조문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판례 해석상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도 이렇게 보자. 큰 틀에 대표적인 하나만 더 들어보면 계약이 보증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 동시에 되는 거 맞죠? 상식적으로. 계약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은 지가 임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그 뭐 상가든 뭐들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목적물을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하는 게 같이 하는 게 뭐예요?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맥락은 어떻게 계약이 무효 취소, 쌍무 계약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립할 때 고장이 난 거나 계약이 불이행했을 때 해지한 거나 처음에 계약을 성립해서 진행하는 거에서나 맥락은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항변권의 논리적인 그 기결은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출발해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원상회복의 관계가 뒤로 나아간 단계로까지 확장해 가자는 논의라는 얘기예요. 이게 확장. 쌍무 계약의 요건은 되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딱 기준을 잡아 놓은 건데 이대로 하면 좀 애매한 게 많으니까 그걸 자꾸 넓혀 간다 하는 취지로서 이런 논의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천천히 이제 나중에 보면 기회 되면 사례를 가지고 이제 뭐 규정이 인정한 경우 하면 뭐 예를 들면 계약에 있어서 이제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자, 몇 가지 이제 보면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가 그 전세 목적물을 돌려주거나 전세권 설정자가 목적물 대금 전세 보증금 반환하거나 전세권 소멸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거나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전세권 소멸했을 때 돈 돌려주고 목적물 반환하는 거는 조문이 딱 만들어져 조문을 딱 해놨는데 그 임대차에는 그걸 동시에 항변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 가등기 담보했을 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청산을 해가지고 채권자가 가등기 본등기를 넘겨가는 거나 청산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거나 그거는 같이 한꺼번에 마무리를 쳐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규정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을 해놓은 것은 이런 거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것도 보면 매도인의 이게 571조부터 575조 그 다음에 580조, 581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그게 뭐냐면 목적물이 일부가 멸실 상실되거나 아니면 타인의 권리인 경우 그 다음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해제될 때 서로 같이 해라.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있어서 계약이 해제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조문들이 딱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계약 해석에서 인정되는 요 두 가지 말고 자
돈을 변제를 했을 때 사례가 인정하는 건 영수증을 주고받는 거.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는데 돈을 갚는 사람이 상대방으로 영수증 받는 거 한꺼번에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또 돈을 빌리면서 어음을 줬는데 약속어음을 돈을 갚으면서 상대방으로 받는 건 약속어음을 안 주면 동시행방벽을 행사해서 돈을 안 줘도 되는 약속어음을 무슨 물품 대금 채권이 있어서 물건을 사고 거기서 보정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줬는데 물품 대금을 갚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금 안 돌려준다. 그럼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해서 동시행항변권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건 다 해석상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례들이 뭘까 하는 걸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조문이 있는 거에 7가지 되고 해석이 인정되는 게 지금 4, 5개 되고 그럼 또 어떻게 연장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비롯돼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인데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무효 취소도 아니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도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몇 가지 이제 판례가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달라진 경우들을 쭉 얘기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여기서 동일한 상무계약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 이게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이제 쭉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가 저겁니다. 지금 판례가 하는 거죠. 다른 법률 원인. 요걸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법률 원인에 기에 인정된 거, 요거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례가 지금 판례들 몇 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는데 여기서 이제 가불간 임대차 계약을 하나 들어봐요. 여기 임차인이에요. 사례 1, 사례 2.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해장되면 아까 여기 임대차 계약이 땡겼을 때 보증금 세를 준 사람은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은 세를 든 이게 목적물 아파트 가면 아파트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반환해야 되는 거죠. 서로 간의 관계란 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에서 돈 받아 있던 보증금 받아 있던 사람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 들었던 사람은 사용하는 아파트든 상가든 이걸 목적물을 돌려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석론으로서 인정되는 계약 해제 시든 딱 맞는데 자 다른 법률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 대표 이게 몇 가지가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여기서 이 사례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렇게 목적물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 각서를 했어요. 각서를 해서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면 사용 수익 미이행했을 때 책임을 진다. 손해를. 이러한 각서를 책임을 썼을 때 가보 지금 이게 임대인이 각서를 써준 거죠. 지금 임대인이 사용 수익을 임차인에게 못하게 해줬을 때 내가 손해를 진다는 거 이렇게 책임져주는 채무 그러니까 이제 갑의 채무하고 목적물 인도 채무가 동시행관계냐 아니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 인도하는 건 똑같은데 보증금이 자기가 잘못해서 책임을 져줘 돈을 준다는 거랑 여기서 임차인이 내 사용하는 걸 돌려주는 거랑 맥락이 같은 거 아니냐. 이 각서에 의해서 손해배상 약정에 기한 각서에 기해서 지는 채무 다른 원인에 의한 법률 원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법률 원인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처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그거가 떴던데 이제 일반인하고 법률가와 좀 전문가의 차이는 그게 그거 이제 이게 정확한 건지 이게 비슷하고 사입인지를 가려내는 수밖에 없는데 학문적인 논리적인 거는 이게 딱 규정에 만들어서 인정되는 것만 인정하고 인정 옆으로 퍼지는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넓게 해서 끌어들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딱 단순하게 여기만 인정하고 아는 건 다 인정 안 해버리면 단순한데 어떤 경우는 이걸 넓게 좀 봐가지고 좀 비슷하니까 인정을 해주는 쪽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탁 쳐가지고 이렇게 딱 배제해버리는 건데 과연 이게 이 사례에서 다른 법률 원인에서 이게 맥락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거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안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판례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임대인이 이제 이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이 손해배상을 지는데 똑같은 겁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했을 때 지는 손해배상 책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관계가 동시행관계냐? 아니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 그 맥락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엄격하게 보면 이게 아닌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 취지로 일단 보시고요. 다 이게 우리가 또 조금 이거 참고로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걸 갖다가 돈을 이렇게 이 사례에서 세 번째 사례를 잠깐 봐요. 갑하고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이제 빌리면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대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범위는 소비대차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알아두는 거죠. 돈 빌리고 받는 거는 흔한 거니까 차주 일본 말입니다. 대는 빌릴 대자, 차는 빌릴 차자. 빌려주는 거 받는 관계 이렇게 하니까 돈을 빌려줄 때 뭘 하냐면 근저당을 설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은행이든 뭐든 담보를 잡는단 말이죠. 근저당을 잡았을 때 이 근저당을 말소해 주는 거. 아니 돈을 갚을 때 근저당이 설정되니까 근저당을 지우면 주어야 돼. 돈 줄게. 동시행 관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니 돈 빌려서 돈 갚는데 내가 내 부동산에 근저당을 1억을 해놨는데 1억 빌리면서 1억 2천만을 해놨는데 은행 가서 돈을 그러면 그 대신에 뭘 근저당은 동시행 관계가 아닌데 영수증을 받아 놓으라는 거예요. 영수증은 동시행 관계라 본다는 거예요. 영수증을 받아서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근저당 잡은 건 안 되고 그다음에 약속금을 반환하는 거 이게 또 동시행 관계라고 보는 거죠. 여기 약속금 반환은 또 동시행 관계고 그 맥락을 잘 이해를 조금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다른 법률이 아니고 이행 상대방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 되게 논리적으로 사례도 많이 나오고 그 논리 끝을 쫓아가 봐야 되는 건데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례 3이고 여기 사례 4 좀 지어보면 여기 뭐 중요한 게 없으니까 여기를 사례 지금 3가지죠. 자 사례 4 이렇게 채무가 있어서 병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이자 채무자예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물건으로 넘어가면 근저당 임대차가 중요해지죠. 사용수 용익권 수익권 빌려주는 채무자 이 사람이 채권자고 자 경매가 돼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경매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을 이렇게 빠꾸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소유권은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반환되는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사람은 자기 소유자가 돈을 내고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렇게 배당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주고 내가 경매를 받기 위해서 경매 대금을 난 거는 받은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나 보증 배당금을 반환받는 게 동시행 관계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고 보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내만 손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데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다를 때는 안 된다. 법률 원인이 다를 때 안 된다. 그런 그 구조를 왜 쌍무계약의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출발한 쌍방의 채무자의 관계에서 인정하지만 서로 관계가 출발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도 근거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데 알고 보면 맥락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맥락이 아주 똑같고 그쪽 이어져 있는 관계는 인정하고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한 쿠션을 두거나 좀 바뀌어져 버린 경우는 인정 안 한다.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이걸 넓혀서 이행 결연성을 인정할 거냐의 문제로 기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자른다 이런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 이해를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원칙에 대해서 하는데 이 원칙은 1-1 주된 채무 간에 하는 겁니다. 주된 채무 상호 간에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주된 채무 상호 간에 하는 거니까 자 매매에서 자 지금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금 이 목적물 인도하는 거랑 지금 대금을 다 주는 거랑 잔금을 치는데 동시행 관계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열쇠기까지 주는 데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열쇠를 넘겨주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례는 옛날에 판례는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도물 반환 이것도 포함시켜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 줄 때는 등기도 넘겨받고 아파트 키도 넘겨받아야 끝나는 거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목적물을 인도받는 저 키 열쇠 받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지상권,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가압류, 근저당 뭐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붙어 있다. 이거는 다 말소를 해서 넘겨야 된다. 매도인이 넘길 때 동시행을 하려고 하면 뭐가 매도인 쪽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다 안 된다 이런 거. 깔끔하게 넘겨야 된다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주된 채무 안에 뭐가 붙어 있는 가압류권자에 있으면 가압류 치우고 지상권이 있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있거나 그 다 치운 상태로 넘기는 그것이 매도인이 해야 될 주된 채무에 들어간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부가세를 특약으로 부가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서로 등기 칠 때 부가세 이거 나중에 등기 치고 나서 내가 부담할게요. 매도인 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가세를 매수인이 부과하기로 했으면 잔금 칠 때 부가세까지 다 줘야 등기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사례에서 인정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다 다투다가 어떤 거까지는 착 잘라서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맥락에서 연결선상으로 인정하고 규정이 인정되는 거 있고 판례 해석상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이게 판례 해석상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구별하는 그 훈련을 해서 그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시험 테스트라 말이.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중도금을 지급하는 단계라고 봐요. 2월 1일이 중도금을 매도인이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매수인이 네가 지금 아직 목적물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하고 목적물 저 인도도 안 해서니까 안 줄래? 할 수 있냐 말이 못한다 이 말이. 상대방의 채무는 3월 1일 날 돼야지 잔금을 목적물을 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채무가 생기는데 나의 중도금은 먼저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되는 이런 거죠. 선이행하는 사람. 자, 여기 예를 들면 중도금 채무자. 이 사람은 동시행 항변권을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없단 말이야지. 3월 1일이 안 된 2월 1일 당시에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안 줘도 된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 못한다 이런 얘기.
근데 예외가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중도금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 때예요. 하나는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뭐 판례가 많으니까 좀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데 뭐 나중에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2월 1일자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내가 중도금 못 주겠다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 3월 1일이 안 됐으니까 3월 1일까지는 자기가 먼저 해야 될 선이행 의무란 말이에요. 이게 중도금 채무는 선이행 의무고, 근데 3월 1일이 딱 돼버렸어요. 3월 1일이 딱 되면은 매수인이 자 그러면 중도금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연이자 잔금 이 세 개랑 저 뒤에 있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인도하는 걸 같이 동시에 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3월 1일 됐을 때는 잔금 저것도 안 주고 앞에 지금 된 그거를 같이 넘겨받는 조건까지 합쳐서 몽창 다 줄게. 그 대신에 너는 등기를 이렇게 넘겨라 하는 구조로 상대방의 채무가 처음에 이행기가 도달할 때가 이행기가 되면 바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앞에 중도금부터 그다음에 중도금부터 잔금기일까지 지연이자 그다음에 지급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잔금 여기까지는 서로 동시행 관계로 가자. 이게 예외를 인정한 거고, 불안의 항변권이란 뭐냐면 상대방의 재무 상태가 이게 불안해진 상태, 상대방이 안 넘길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못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536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536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보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 선행해야 될 경우란 말이에요.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걸 들어가지고 동시행 항변권을 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남의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남의 토지를 매각하고 이게 종종인데 종종이 팔 때는 종종 매각 의결서, 매각 결의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종종은 계약 다 해서 지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 땅이 다 아니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종종 팔 때는 매각 결의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계약금을 주는데 중도금 줘야 되냐? 아니 이거 잔금이냐 이거 줘야 되냐? 이 주면 내가 못 받을 것 같은데 중도금 먼저 줘야 되는데 중도금 주면 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중도금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시행자가 지금 신용이 불안해졌어요. 신용 상태가 불안해졌어요. 사업을 내가 이렇게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래 내는데 중도금 1차, 2차, 3차 내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벌써 뭐 시청 하고 있어. 지금 신문에도 방송에도 막 나오고 시청거리고 있네. 그럼 돈을 내야 되느냐? 아니 상대방의 채무이행 저 사업을 다 지어서 나한테 다 지어야 될 그 분양계약상 의무를 시행사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중도금을 선행해야 되는 관계에 있지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 계약 내지는 아니면 기성고, 건설에 있어서 기성고에 따라서 이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데 공사금 지급하는데 기성고가 앞에서부터 안 주네?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잘라서 이렇게 계약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앞에 걸 계속 밀른다. 그러면 내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최종적으로 선이행하는 상태라도 내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가 대금 지급하는데 내가 기성고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공사를 받는데 이행을 했다가는 나중에 계속 이 돈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선이행 의무 상대방의 이행기가 내가 먼저 해야 되죠. 공사를 하려면 내가 공사를 해야 돈을 받는데 공사를 안 해도
이게 후불로 돼 있는 이런 계약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한다 해서 내가 채무를 이제 불이행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이제 제공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뭐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유형은 일부만 주거나 불안정했을 때 그럼 그만큼만 한다는 거죠. 일부나 불안정했으면 일부 1억짜리인데요. 5천만 원치만 왔다. 그럼 5천만 원치만 서로 하자 이런 얘기고. 뭔가 했는데 보니까 하자가 뭐 아파트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뭐 부실이 한 3분의 1은 되네. 그럼 3분의 1은 부실이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주자 말자. 공평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는 게 기본 틀인 거고. 두 번째 수령 지체. 이행을 지체해서 상대방이 됐는데 수령을 내가 지체하고 있는데 내가 수령을 지체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행도 제공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하면 내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냐. 수령 지체자도 상대방이 그냥 자기 이행 제공 안 하면 한 번 수령 지체됐다고 그냥 계속 이제 니는 안 받을 거니까 니 빨리 둬 이러면 자기가 그러면 수령하고 나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수령 지체됐다고 해서 동시행항변권을 못 행사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은 이행을 계속 제공을 하는 상태로 가야 되니까 안 하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자. 그런 취지로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길어졌는데 그 요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출발하는데 536조에서 조문을 딱 만들었어요. 동일한 상무계약에서 출발해서 상대방의 채무가 자기 채무 이행을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데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쌍무계에서 출발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출발해서 서로 대가관계 있는 채무가 있는데 상대방의 채무가 이 변제기 이행기에 있어요. 상대방도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안 하는데 자기 이행은 안 하고 나한테만 달라고 하면 나는 못 준다. 이게 동시행항변권이고 그 요건은 세 가지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출발해야 되고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되고 근데 상대방은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요걸 요건을 하는 거고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다른 법률 원인에 기인한 거 안 되고 이행의 서로 상대방이 달라진 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 이행기에 있어야 되는데 원칙은 선행 의무를 지는 경우는 먼저 해야 되는데 선행 의무를 지는 중도금 같은 건데 그게 이행기에 도달해 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이제 재무 상태가 불안해졌다. 그러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내가 먼저 채무를 이행할 때도 못 주겠다.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게 하자. 그런 거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부만 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이 수령 지체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요건에 대한 거고 효과. 자, 이건 조금 지우고요. 이건 뭐 한 10분만 더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이행 지체가 안 된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기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니까 내 잘못한 게 없다면 내가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니도 안 하니까 나는 안 주겠다 하니까 내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체하고 있는 것도 없고 상대방 첫 번째.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 사례를 얘기할 때 아니 지금 잔금을 지금 하는데 어음을 지금 안 주고 있다. 약속어음을. 이 사례에서 돈을 이렇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잔금을 청구하는데 내가 지금 원고가 잔금 미지급을 잔금을 청구하는 상황인데 나는 저쪽에서 보처럼 네가 등기를 안 넘기잖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지. 그걸 동시에 항변권으로 행사를 항변으로 말을 해야 된다. 재판에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 가만히 있으면 인정되는 게 이거는 뒤에 보면 저기 동시행 항변권 존재의 효과.
그냥 인정되는 이 예? 존재 효과. 이게 이제 여기죠. 이게 하나가 이제 이행지체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지체가 안 돼. 아예 가만히 있는 거니 이렇게 이행지체가 안 되는데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 그리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주장하는 연기적 돈 갚을 때까지 뭘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항변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이행 제공하면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연기하는 항변권에 불과하다 이게 인 거고 두 번째 이게 소송상 어떻게 하느냐면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걸 한다고요. 이게 연수원에 가면 이제 실무적으로 상환 이행 자 주문을 이렇게 내요. 판결문에 자 원고가 지금 이 사례에서 네가 이제 잔금을 매수인 네가 지금 이제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잔금을 지급해라는 소장을 냈어요. 청구 원인 청구 취지로 잔금 미지급이라는 청구 원인을 이유로 청구 취지가 잔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하니까 피고가 아니 내가 그거 네가 지금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했을 때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면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이걸 판결에서는 상환 이행 판결로 주문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결론인데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상환 이행 판결이 지금 이게 등기 서류를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 서류를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해라. 이게 두 개가 같이 난단 말이에요.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게 판결문에 잔금을 지급해라 이 판결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 등기 서류 원고는 피고한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다는 얘기를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그 자체는 행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주장해야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을 때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청구해 오도록 방언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제 시간이 3월 1일 지났다. 등기도 잔금을 달라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가지고 쌍방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기한이 없는 채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쌍방 간에. 그러면 이행을 최고하면서 나중에 이제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을 최고해서 불이행했을 때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지잖아요. 그럼 그 이행을 최고해야 되는 채무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게 상방이. 이런 얘기고. 이게 자동 채권으로 상계 못한다. 이게 처음에 이해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요 얘기만 잘 이해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저도 이게 상계 이런 파트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뭐 조금 잘 이해나 봐요. 자, 갑을이 이 사람 매도인이고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매도인은 채권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잔금 지급, 매매 대금 취급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 봅니다. 이거 한번 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기 어렵습니다. 곰곰이 잘 모르면. 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죠? 팔았으니까 잔금을.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은 뭘 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게 채권 채무 관계로 이해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법률을 그렇게 상계해서 그래 안 해놨으니까. 이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돈 다 주면 등기를 넘겨줘야 될 채권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이 사람이 별도로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채권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약정금. 돈 빌려줬을 때
막 잔금이 1억밖에 매매 잔금이 1억 남았는데 약정금 채권이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소비대차 이런 걸 해가지고 소비대차는 돈 빌려줬을 때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금전 채권이라는 상계라는 것은 동종의 채권이 상계적상했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동종 금전 채권이 동종이잖아요. 동종의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을 때 상계한다는 게 지금 요건이 그게 보면 뭐 상계라는 걸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니까 이거 뭐 요거만 잘 들어놓고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다. 동종 채권이죠. 금전 채권이니까 동종 채권일까? 상계적상이니까 여기에 자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행사하는데, 자, 요걸 장관님, 자동 채권 상계하는 사람, 이 반대말이 상계 당하는 사람, 수동 채권. 그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채무를 가지고 이해하면 정리가 잘 안 돼. 조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채권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채무자의 일은 다지.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뒤집어서 보면 나중에 또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법이 자동채권, 수동채권, 채권을 상계하는 자, 자동채권자, 상계당하는 자, 수동채권자, 채권적인 입장에서 적어놨다면 상계당하는 자.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결론. 자, 이게 상계를 지금 이렇게, 자, 내가 매매 대금 채권이, 내가 받을 채권이 1억 있고, 내가 지금 1억이 돈 빌려가지고 1억을 갚을 채권이 있으니까 상계하면 서로 공평하잖아요. 내가 공평한 상태인데 왜 저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못하게 하느냐 이러면 나는 만약에 자동채권,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약정금 채권을 해버리면 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1억 원을 지금 내가 이제 지금 줄 채권을 내가 매매 대금 채권을 상계해버리니까 내가 1억 원을 받아버린 것이 돼요. 그거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은 나한테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나는 매매 대금 채권 지금 1억 원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상계를 하면서 이렇게 1억 원으로 두 개를 싹 없애버리면 그냥 아주 공평할 것 같은데 간단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1억 원을 이렇게 받을 채권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잔금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채무를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려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어요? 나는 돈 1억 원을 주려고 하면 등기를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야 될 동시행 관계가 있는데 아니 1억 원을 만약에 진짜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1억 원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나는 고스란히 지금 등기 이전을 넘겨받을 채권만 이제 있으니까 내가 그것도 별도로 행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잔금을 1억을 주는 채무만 남아 1억 원의 의뢰 입장에서 1억 원을 넘겨줄 채무만 남아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데 갑이 자동채권으로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해버리니까 이 매매대금 채권이 동시행이 붙어 있는 나의 이 지금 그 내가 이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될 채권을 행사를 못하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취지는 예? 그 정도만 얘기하고 뭐 이해가 처음에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저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뭐 지금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상계라는 부분 파트를 할 때 자 그러면 요거 조금만 더 연장해서 한 번만 들어놓으면 이거 말고. 자, 상계 이야기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 상계 금지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상계 금지 채권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상계를 못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상계 못한다. 뭐 이 앞에 뭐 시험 보면 상관없는데 논리적인 얘기니까. 책에 나중에 보면 상계 금지 채권 이래놓고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 채권을 상계 못한다. 이것도 자동 채권으로 상계 못하는데 이거 왜 수동 채권을 상계를 못하지?
사례를 가지고 하나 이해해 보면, 자, 감히 이게 자동 채권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사람. 자, 여기서 무슨 매매대금 채권이든 돈이 있었어, 1억 원. 근데 이 사람 채무자가 지금 돈을 자꾸 안 줘요. 뭐 이거 소비대차 돈 사례를 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1억 원을 뭐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1천만 원을 빌려준 것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내가 열이 나가 화가 나가지고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때렸어요. 상해를 가야 하니까 치료비 이게 손해배상금 뭐 이런 거 치료비 뭐 이렇게 일 못한 거 다 합치니까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해 이게 상해가 이제 민법으로 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두 개 성립된 거죠. 금전 채권. 자, 이게 상계는 동종 채권일 거, 상계 적상일 거. 가마부리가 뭐예요? 나는 소비대차에 기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뭐예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딱 놓인 거예요. 나는 받을 채권이 있었고 상대방은 때리면서 손해가 바로 발생했으니까 상계 동종 채권이고 상계 적상이 됐는데 내가 지금 뭘 못하느냐? 내가 이게 지금 내 자동 채권인데 상대방은 손해배상 채권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가지는 채권, 이게 수동 채권이 되잖아요. 이게 상해에 기한 채권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내가 돈 안 준다고 실컷 막 때려 뿌리고 그래놓고 내가 상계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취지가 내가 자동 채권이 있지만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기한 상해를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수동 채권을 내가 상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 사람은 그러면 돈 못 준다고 해서 때리는 상황이 생기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덤으로 이게 한참을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한 얘기고 동시행항변권 판례가 좀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 취지. 아까 제가 이 공부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오늘 좀 드리는 이유인즉슨 뭐예요? 판례가 많다는 거예요. 기본서에 대한 이해를 법 조문을 가지고 목차를 탁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아까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게 내가 논리적으로 꼼꼼히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돌아서면 이게 동시행항변권을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는 건지 수동채권을 상계한다지 못하는 건지 왜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법학은 논리학이니까 수학처럼 꼼꼼하고 깊게 들어가서 딱 나름대로 충분히 딱 떠올렸을 때 쫙 설명이 안 되는 단계까지 가면 금방 지워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거 좀 힘들더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은 걸 바탕으로 나름대로 체계를 암기를 하고 그런 훈련을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게 착 이해가 되는 단계가 와요. 덕도를 하는 단계가 좀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강의 듣고 뭐 또 한번 지나고 나 보면 싹 뭐 그게 무슨 수동채권, 자동채권 뭐 했는데 뭐지? 그 기억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듭니다. 세상에 좋은 거는 그냥 얻어지는 건 좀 없어요. 좀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이렇게 묵묵히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산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람도 선선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가질 수 있고 이제 조금 좋은 것일수록 얻기가 고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묵묵하게 이제 뭐 이렇게 정진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